이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밑에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세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러한 푸틴의 야망,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인류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기다.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로 지금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제25대 특전사령관과 지금은 역사 속으로 지나갔지만 이기자부대 사단장을 했습니다. 남북이 초긴장 상태라고 하셨는데 최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격앙된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높은 레벨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폭탄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말단, 비무장지대나 이런데 실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그 긴장 상태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외에도 바다나 또 공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중에서는 뭐 풍선이 날아온다든지 드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이 이렇게 높아질 때에는 모두가 그 실수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긴장이 고조가 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북한 오물풍선에 숨은 북한의 대남 도발 의도는 무엇인가요? 60, 7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삐라라는 거를 만들어서 남쪽에다가 막 뿌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삐라를 뿌리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화해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분들 중에서 자기만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좀 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선 안에는 돈도 좀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특히 소식지가 들어있었어요. USB도 들어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탈북 단체, 민간 단체입니다. 이런 민간 단체들이 풍선을 북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격앙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한동안은 우리 남쪽에서 불법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 불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합법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탈북단체들이 풍선을 다시 북쪽으로 올려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이 이번에 풍선 1000여 개 이상을 이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풍선을 내려보낸 것도 내려보낸 거지만 거기다가 그렇게 쓰레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참 수준도 저질스럽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죠,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다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외부 소식인데 휴전선에 걸쳐서 우리의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여러 차례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선전포고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말폭탄을 던져도 저건 그냥 말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고요. 또 북한은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형식이라든지 옮긴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저는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큰 카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썼어야 될 카드인데 너무 제일 먼저 썼다. 차라리 그 전에 북한의 그런 오물풍선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너희들 대북 방송 한다라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북한 군인들 중에 K-팝 노래가 들려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2015년도에 최전방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주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돼서
그때 대북 방송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방 부대를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정규 뉴스 방송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먹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북 방송이라 그러면 북한의 어떤 못 사는 실상을 비판하고 김정은의 그 독재 체제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거는 북한이 하더라고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도 취약점이 있잖아요. 뭐 빈부격차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를 꼬집어 가지고 아주 우리 아픈 데만 막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말도 안 되는 체제의 우월성을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방에 있는 대대장들이 저보고 뭐라 그래서 북한 방송 때문에 아군 병사들이 오염될까 봐 걱정되면 오히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무슨 소리냐. 근데 우리는 이제 정규 뉴스 12시 땡 하면 뭐 KBS 뭐 6시 국군 방송 뭐 이런 그냥 우리가 듣는 뉴스예요. 뉴스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음악만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말고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경계 근무를 쓰고 있던 북한 병사가 자기 몸이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라디오를 북한은 주파수를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거 바꾸면 사형이에요. 그 죽는 거를 무릅쓰고 남한 방송을 듣다가 결국은 탈북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북한이 이런 K-팝 BTS를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제가 알았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북한이 지금 비무장지대 연에서 지뢰를 새로 매설을 하고 철조망을 바꾸고 또 방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컨대는 이것은 우리 남쪽이 북쪽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오지 못하도록 또 자기네 군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는 의도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방송에 대해 강하게 제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사이에 엄청난 인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전체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지인 괌, 하와이까지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투발수단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인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한계점에 왔다고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 인민들의 그 생활을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외부의 소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보다도 더없이 남북이 같이 사용했던 노래 가사 또 평화나 통일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남쪽과 북쪽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동족한테는 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동족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외부 소식을 차단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핵무기까지도 대량 살상 무기까지도 우리한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세습 상황은 어떠한가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한 40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 30년은 더 북한을 이끌 가능성이 높고 세습에 대한 것을 지금 딸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김주애가 그 후계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팩트만 보자면 김주애가 김정은의 자식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러나 김주애보다도 오빠가 쓸 수도 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두 번째는 김주애가 후계자로서 모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북한의 노동신문 이런 데서 김주애를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후계자로서의 그런 대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확실해요. 그렇지만 북한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벌써부터 뭐 저렇게 자기 후계자를 지명을 하고 할까 하는 그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은 북한이 김씨 세습이 3대로 끝나지 않고 이게 4대, 5대, 10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그거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될지 또는 김복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김정은 다음에 또다시 누군가 김씨가 세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슷한 대남 도발 사례가 있었나요? 과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0년대, 80년대까지도 삐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전단이죠, 전단. 이런 전단들을 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선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취약점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우리도 전단 작전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무인기를 통해서 그래서 무인기를 가지고 정찰을 하기 시작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영공을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그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북한을 방문을 해서 우려했던 대로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치 냉전 시대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복원하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단기적인 이런 협조 관계보다도 이제 새로운 세계의 구축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러시아 또 중국 여기에 북한이 그 반열에 끼어서 동참한다는 장기적인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도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과 비슷하게 북한도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 동해안 쪽을 따라서 비행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동해안 북쪽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영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해상훈련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이 저는 내놓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서로 통보하고만 해도 협조관계거든요. 이것이 좀 더 공고히 되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유학생들 교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의 유학생 교류 또는 북한 과학자들의 러시아 유학을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해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교류들로 인해서 결국은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니까 결국은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군사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은 돈이 많이 듭니다. 대규모 훈련은 그런 대규모 훈련보다는 일단 이런 교류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이제 군사 훈련, 실질적인 훈련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시 자동 개입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 개입은 아닌 것 같고요. 군사 원조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군사 원조의 그 범위와 정의가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는데 그때도 중공군은 지원병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예를 들면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필요해요. 6.25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6.25 때처럼 러시아 전투기가 러시아 조종사에 의해서 비행이 되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하늘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들 또 북한이 지금 부족한 해군력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북러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갑자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밑에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이런 세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러한 푸틴의 야망,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푸틴도 내 혼자만 갖고는 안 되겠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겠는가 했을 때 역시 북한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가능성도 타진해보고 손익계산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공산주의 국가들, 저런 독재 체제들은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푸틴이 가기 전에 우리 보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안 보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한테 또 혼란을 조성하려고 했던 거고, 제발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현실은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로 지금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고 미국이 러시아한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편을 들어야 되고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야 다 좋게 지내고 싶지만 미안하지만 선택지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대적할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취약점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움으로 보이고 분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독재국가들, 권위주의 체제 이런 데에서는 혼란스럽고 저런데 한 방 탁 치면은 될 것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과신을 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자유우방 세계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화끈하게 좀 지원을 해서 러시아한테 큰 코를 다치게 했어야 되는데 민기적거리다가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푸틴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준 거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전쟁, 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게 확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전세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게 더 유리해지면 과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도록 놔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놔두고 싶어도 못 놔둘 거래요. 또 그렇다고 러시아를 패배시킬 정도로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런 각오를 하려면 결국은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공격하냐 마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중동도 무시 못해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 북쪽에 헤즈볼라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바논하고 국경 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 10월에 테러 사건 이후로 거기를 피난을 시켰어요. 그 피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벌집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그냥 서민들이지. 이 사람들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2학기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거기가 안정이 됐으면 했던 거예요. 아주 우리랑 삶이 똑같아요. 안정이 됐으면 했는데 자꾸 로켓을 쏘니까 안정이 안 되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거미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 있는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빨리 해결하라. 그러니까 또 군의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헤즈볼라는 또 이란이 또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후티족이라는 게 또 있고, 저기도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좀 먼 얘기지만 이제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서 일이 벌어지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악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의 농민들이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인류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기다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는 한반도에 지금 김정은이라는 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군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답은 강력한 안보를 갖추는 게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그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애도 좀 많이 낳고. 한미일 북중러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우선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6.25 때처럼 북한이 마음먹고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 또 김정은 체제 밑으로 집어넣겠다라고 쳐들어오는 거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1% 정도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이유는 첫째는 주한미군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자체가 지금 그런 능력을, 그런 전투 지속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국군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염려가 된다면 비무장지대를 연해서 또는 북한이 불과 10년, 15년 전에 우리 초계함을 격침을 시키고 또 우리 서해 도서에다가 로켓을 300발을 쐈잖아요. 그런 걸 하고 또 비무장지대 내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순찰로에다가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아군 병사들을 다치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눈에는 우리 군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만이 저러는 거 보니까 한 방이면 되겠구나 이런 오판을 할까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런 오판 또 예상치 못했던 확전 이런 것들은 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안보에 대한 걱정만 하지 말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걱정을 해도. 이게 큰 문제야. 제가 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대변자들을 선출을 하고 뽑는데 안보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후보들한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병역 기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사들 200만 원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자들도 징병을 해야 됩니까? 뭐 가산점 제도는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는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큰 봉변 당할 겁니다. 이라 빨리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주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는 뽑아줘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최근 한국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소용돌이 지니까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과 맞바꾸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즉 미국을 속인다든지 미국에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한테도 충분히 할 얘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찌됐건 대륙 본토가 항상 우리 민족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있었잖아요. 뭐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대륙으로부터 좋은 문화와 좋은 사상, 또 우리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과학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원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륙은 항상 큰형님 노릇하고 자기가 보스가 돼야지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미국은 우리를 존중하는 그런 척이라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핵무장을 할 때 우리가 한미 동맹과 맞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못 믿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네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해서 미국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불확실한 세상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체 핵무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무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왜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갑론을박이 많아야 사람들이 이슈가 뭐고 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써서 남한을 방사능 지대로 만들었다. 한 100년 동안. 그렇다고 우리도 북한을 방사능 지대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핵무기는 아니지만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는 게 낫겠습니까? 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갑론을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북한이 핵무기를 썼으니까 우리도 써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록 그런 비극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한민족을 위해서 북한이라도 청정적으로만 그냥 둬야 돼. 그 대신 김정은이하고 거기는 다 싸그리 하여튼 피를 말려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게 답인지 모르지만 이런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함과 동시에 그런 논의 과정에서 미국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점점 안전하고 좋은 발전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소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 있죠? 이 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이거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관할 데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핵무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간접적인 관계가 뭐냐면 핵 연료를 사용하고 나서 그냥 저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이걸 재처리를 해서 다시 원료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재처리하는 방법이나 이 절차 이런 게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로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협조를 해서 자, 좋다. 핵무기는 뭐 당장 안 만들더라도 이런 평화적 이용에 대한 거, 또 이런 거를 통해서 핵무기 잠재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세상이 만약에 더 어지러워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인 그런 핵무기를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하고 협의를 해야죠. 자체 핵무장이 미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인가요? 미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좀 더 다른 역할을 하고, 그 다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민들의 그런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전인수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 세계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이고 국민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 공격에 대해 현재 한반도 대응 시나리오 vs 자체 핵무장 시 시나리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무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미국으로부터 훨씬 더 안보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얼핏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는 것도 그렇고 주한미군도 그렇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핵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핵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게 중요한 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식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한국의 핵무기가 한미 동맹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방위 문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선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한반도에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방위비 분담 문제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안보 구조의 변화입니다. 방위비 분담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 5배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흥정할 때 500원 하면은 통상 어떻게 합니까? 깎아서 해서 그 적당한 협상 가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조 원이라고 치면 5조 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나 설마 5조 원을 다 받아낼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 트럼프가 생각했겠어요? 아마 아무리 많아야 2조 원. 제가 보기에는 뭐 몇천억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2배로 늘렸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보다는 지금 유럽 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GDP의 7%를 국방비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은 2%도 안 쓰고 원래는 2%를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방위비 분담금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우선 그 분담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전부 국내에서 쓰지. 그래서 뭐 국내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국내에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일부를 쓰면 미국에서는 3불 내지 4불을 3배 내지 4배를 또 쓴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궁금할 거는 2배, 5배 올려줄게. 그 대신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이게 오히려 더 큰 질문이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저는 크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새로운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전직 관료 또는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한국 방위에 좀 더 신경 쓰고 미군은 좀 더 큰 아시아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좀 더 우리 국방에 책임을 더 지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겁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랑 맞물려 있는데 저는 그거는 겁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늘 얘기하지만 내 나라의 국방을 다른 나라한테 맡기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군들하고 또 많이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군 같은 군인으로서 굉장히 좋아하고 믿음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 정치인을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믿어본 적도 없어요. 미국 정치인을 믿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은 내 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면은 알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되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도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북한이 시선조차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러시아하고 관계도 이렇게 크고 하니까 환경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핵국가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북한에 그동안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국으로 인정한다.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경제 제재도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 지금 이제 망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저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그렇지 않고서요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북한이 잘하면 미국은 내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남한은 보면은 남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하고 전쟁 없이 50년, 100년, 500년 지나다 보면 500년 설마 저 4대 세습까지 갈 수 있겠어요? 4대, 5대까지. 저쪽도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핵심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는 비굴한 평화가 있고 당당한 평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북한한테 아양 떨어서 얻는 평화는 그거는 비굴한 평화예요.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당당한 평화. 그렇지만 그 당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북한 건드려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안 되고 자신감 있는 평화. 그래서 안보를 좀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내실은 그 공정한 군복무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군복무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정한 군복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나라가 제도가 잘못돼서 여태까지 요리조리 빠져나간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현역 복무 안 하면 어떻게 자기가 지도자라는 라벨을 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소리 들으려면 하다못해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려면 군복무를 하든가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미래는 항상 불안합니다. 북한의 실제 병력은 어떤 수준인가요? 병력은 뭐 100만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쟁 능력,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전력은 유형 전력과 무형 전력이라고 나눠져요. 유형 전력은 병력 수가 얼마냐, 뭐 탱크가 몇 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 무형 전력은 얼만큼 그 사회가 단단하고 단결되어 있느냐,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들이 무형 전력입니다. 정신 전력이라고도 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나라 전체가 군대예요. 그리고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국민들한테 총폭탄 정신, 원수님과 수령님을 위해서는 총폭탄이 되겠다, 이런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비들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규모지만 하여간 그러한 그 무형의 힘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무형의 힘이 진실이라는 태양 앞에서는 녹아버리는 얼음 쪼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진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형 전력을 갖고 있고, 그러나 그런 무형 전력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유형 전력인데 숫자적으로는 탱크도 많고 전투기도 많고 배도 많고 뭐 그래요. 그러나 질에 있어서는 항공기와 함정은 우리한테는 뭐 게임이 안 되고, 탱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게임이 안 되지만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북한의 전쟁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남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남반부 군인 하나 또는 미군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10명이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굉장한 전투력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살고, 비록 무기도 우리보다 못하지만 그러한 무형 전력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북한이 기초 무기가 나쁘지 않아요. 소총, 기관총, 대전차 무기, 또 로켓, 휴대용 로켓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전 처음에 일어났을 때 왜 헬기가 지나가다가 빵 하고 맞고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게 사람이 쏘는 미사일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많아요, 북한이. 그 많은 이유가 북한이 공군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만든 거예요. 뭐 그런 거. 이제는 또 사이버, 그 다음에 그 드론, 이런 그 틈새 시장을 이 사람들이 전쟁만 생각하니까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뭐 여기다가 또 무슨 뭐 땅굴도 파놨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어. 뭐 거기다 또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 전에는 뭐 생화학 무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 전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도 능력이 상당히 한 수준에 와 있지만 북한을 쟤네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 현황과 무기 퀄리티는 어떤가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했다고 해요. 그것도 조그만 무기들, 소총, 수류탄, 아까 얘기한 로켓 발사기, RPG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사했고, 또 북한이 최근까지만 해도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무기 공장을 수출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서, 상식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뭐 만 킬로를 갖다가 비행기로 보내고 배로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공장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약을 200만 발을 보냈네, 뭐 미사일을 100발을 보냈네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맛배기로 급한 대로 보내준 거고,
실제로는 공장을 저는 설치를 해준 것 같아요. 위성사진 같은 걸 봐도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예를 들어 탄약이 다 들어있었다 그러면 그 경비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 폭발하면 그 역 전체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경비를 안 쓴 걸로 봐서는 탄약을 저렇게는 안 놨을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장비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 컨테이너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저는 공장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출을 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10억 달러라고 우리가 추산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경제 제재를 해서 북한이 주로 돈을 사이버로 그 도난을 해킹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오고 갔고, 두 번째는 이란과의 관계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고 그 대신 자기네가 개발한 무기들을 이란에 제공을 했겠죠.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란 미사일을 보시면 북한 미사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연결고리인데, 그래서 거기서 돈을 가져오고, 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줬더니 결국은 총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북한이라서 거기서 돈을 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북한만의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창구가 돼서 이게 뭐 어디로 번져나갈지는 모릅니다. 의외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북한은 국가 전체가 사이버 전사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일단 모집을 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해커로 발전을 시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자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 번 침투를 해서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디서 뭐 3천만 달러가 없어졌다. 그 다 북한 소행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왜 소니 그때 영화 만들었다고 혼내줬잖아요. 북한이 그 인터뷰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그 제작자들 이메일을 다 해킹해가지고 개인적인 사생활 이메일을 공개를 해서 뒷담화하는 거 다 밝혀주고 뭐 이래가지고 소니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거를 두려워한대요. 영화 내용 혹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제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규범이 있는데 그 국제 규범을 듣지 않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북한은 그냥 거침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방어는 사이버 인터넷 방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 능력이 아주 부족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성격상 내 자신은 불리하고 상대방은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저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회수 올라간다는 건 아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현재 우리가 필요한 노력과 특히 희생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지에 달려있고 진짜로 자신감을 갖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좋은 성적은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처럼 훈련을 하고 지금처럼 안보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싸우면 전쟁의 승패라는 건 하늘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10,000명이 희생될 거냐, 10만 명이 희생될 거냐, 100만 명이 희생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게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보지 않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실을 좀 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군대는 사회하고 마찬가지로 존중이 부족해요. 존중을 해줘야 돼. 존중.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계급 낮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팀에게는 아주 위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제가 보니까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1년 먼저 들어왔다는 사람이 1년 늦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회식을 하면서 1년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고기를 구워줘야 되고 물을 따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당연한 걸로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사회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알지만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중해주는 거는까지 되는데, 이 부모들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대학까지 올라가고 군대 들어온 군인들, 젊은 장정들 한테도 엄마들이 개입을 하고, 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인데, 어찌됐건 이 존중하는 마음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돼야지. 그래서 저는 희망은 있어요. 요즘 보면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문을 잡아주는 모습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희망을 느끼는데, 좀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중이 하여튼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하고, 특히 나이 많고 계급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 밑에 사람들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버릇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존중, 아랫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랫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래서 미국 군대 제가 많이 지내보지만 미군들은 아랫사람들의 존경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자기보다 계급 낮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윗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단순히 나이 먹고 직책이 높다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망한다 하는 것만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여력이 없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보에 대한 얘기를 저하고 같이 이것저것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안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